일단 세 분 이렇게 정식으로 극장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 만나게 되는데 짧은 인사 말씀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뒤틀린 집 감독 강동헌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됐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얘기는 좀 이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희의 역을 연기한 서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이렇게 뵈니까 오늘 개봉이 맞구나 라는 실감을 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괜찮은 영화죠? 만나서 정말 반갑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틀린 집의 원작 소설을 쓴 정건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께는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원작자로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작품이 굉장히 독특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제 원작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영화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순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작이 완성되기 전에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영화 제작이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랑 소설이 약간 다른 길을 걷게 된 되게 독특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원작자로서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일단 저는 그 호러 소설을 즐겨 쓰기 때문에 무서움을 잘 느끼질 못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영화는 진짜 무섭게 만드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돼서 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화적인 어떤 언어와 그리고 소설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영화를 만드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무섭다는 소감들을 연이어서 올려주고 계신데 감독님께도 약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어떻게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원작자분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솔직하게 말해요. 감독님 워낙에 솔직하신 네, 분이라. 저는 그 첫 영화를 찍고 이제 무슨 영화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때마침 제가 그 첫 영화를 찍고 이제 부산영화제 상영이 끝나고 호러블한 영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투자가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제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그 뒤틀린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관심이 있냐 그래서 네, 관심이 있죠. 일이 없는데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했는데 조금 그 원작 트리트먼트를 봤을 때 제가 좀 잘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컬트나 테마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보신 버전에 크레딧 뜨기 전까지 장면을 제가 시나리오를 좀 썼는데 계약도 하기 전에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톤 앤 매너가 가능하다고 이제 원작자님이랑 회사에 확인했을 때 동의를 해주셔서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지금 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작자님과의 소통 부분은 각자 저는 영화를 찍고 원작자님 소설을 쓰셔야 됐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뵙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독특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은 작년 11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아마 소설 보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영화를 먼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이 두 편의 작품은 되게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설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오컬트적인 느낌들이 강하고 영화에서 이제 분량상 표현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전작이 기도하는 남자라고 이제 부산영화제에도 소개됐고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잘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정말 무섭게 만드는가에 대한 약간 사회적인 관찰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각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정말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분들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특히 이제 서영일 배우님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그냥 그렇게 믿고 그 장면을 찍으면 장면이 완성되어 있는 매번 장면 찍으면서 배우는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께 다시 한번 이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들어보고 이제 서영희 배우님의 변도 한번. 네, 이제 뭐 서영희 씨는 워낙 일찍부터 활동을 하셨고 저도 이제 뭐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뵙긴 했는데 영화적으로는 이미 많이 뵀었죠. 뭐 대표작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제가 이번 영화를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창고 장면에서 이렇게 서영희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제가 그 찍다가 갑자기 스크립터 옆에 계시는 스크립터 분한테 서영희 씨는 지금 왜 찡그리니? 그랬더니 갑자기 대본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데 까먹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제 지문 한 줄도 되게 잘 써야겠다 이런 거를 또 서영희 씨의 연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고요. 앞으로는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서영희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 작품에 어떤 과정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감독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신데 호러 영화 찍는 현장은 또 의외로 또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도 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떠셨는지? 지금 이대로였던 것 같아요. 매 순간 항상 유쾌하게 그리고 감독님이 명예의 역을 할 사람은 해외 영화제에 2번은 갔다 와야 된다 하셔서 다행히도 제가 2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현장에서 정말 좋았고요. 촬영 감독님 촬영부 출신이셔서 촬영을 하셨던 감독님이 과연 연출을 한다고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전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촬영도 되게 잘 하실 테니까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에 믿음이 확 가서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그 해외 영화제 2번이라는 조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해외 영화제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고요. 저도 해외 영화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깐느 영화제라고 이제 표현을 정확히 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가고 싶은데 저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보신 분이랑 하면은 좀 대리 체험 같은 이런 깐느는 어떤가요? 뭐 언젠가는 가겠죠. 뭐. 배우분께 그 경험을 전수받으려고. 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뭐 여러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서 호연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둘째 희우 역의 배우분이 감독님이 특별히 이제 애정을 더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원작과 비교하면 사실 원작에서는 새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름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선택을 좀 하셨어요. 비중에 대해서. 그 희우란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그 연기하신 아역 배우에 대한 설명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작은 소설이니까 제가 트리트먼트를 봐도 이제 전체 이제 완성된 분량을 예상하면 영화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호러 영화니까 제작비가 이제 많지 않고 스케줄도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이어가지고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창작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영화는 예산과 스케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 셋을 다 데리고 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영화에서 금기시되는 이제 동물, 아이, 뭐 노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셋은 좀 그래서 한 명에 몰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가장 영화적인 인물이 희우라는 입양아였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역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아역을 잘 정하는 게 이 영화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른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아역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보민이라는 김보민 배우가 희우 역할을 맡은 친구가 어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영희 씨는 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배우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연기를 하는데 되게 합이 되게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서영희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정확히 아까 냄새 맡는 것처럼 희우라는 역할을 하는 친구도 대본에 있는 걸 다 제가 까먹은 게 제가 잘 까먹거든요. 근데 쟤는 또 저걸 왜 하지? 또 대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보민이라는 배우도 거의 대본을 숙지하고 되게 잘 구현해내는데,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장면을 제가 새로 써가지고 찍은 장면이 꽤 많아. 한 10장면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유일하게 대본에 없는 거를 이제 그 친구가 한 게, 영희 씨가 나가고 보민이 희우라는 인물이 괜찮아요 뒤에서 껴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뿌리치고 나간 다음에 울면서 엄마라는 대사를 하는데 제가 안 써줬는데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대본을 못 썼을까. 근데 보민아 고맙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영화가 역시 종합예술이구나. 감독님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나 배우들의 호흡 뭐 이런 걸로 캐릭터들의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여러분의 질문이 정말 많이 쏟아져서 제가 이걸 약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약간 겹치는 질문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약간 질문을 겹치거나 좀 정리를 해서 전달드릴게요. 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약간 고등학교 교과서식으로 주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좀 구태연하긴 하지만 제목도 뒤틀린 집이고 뭔가 우리 사회에서 뒤틀려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것이 뒤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뭔지, 이거는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께 각각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모범 답안을 하고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뒤틀린 집이라는 그 소설을 처음 이제 쓰려고 했을 때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는 비틀어진 집 잘 볼게, 기울어진 집 잘 볼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기우뚱한 집도 있고요, 비틀비틀한 집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울어진 집, 비틀어진 집 전부 다 제목 후보였었어요. 제가 원작을 쓸 때. 그러다가 기울어져 있다 혹은 뭐 비틀어져 있다보다 뒤틀려 있다라는 어감과 그리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에 뒤틀려 있다라는 그 동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뒤틀린 집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는데요. 저는 뒤틀려 있는 게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 사이의 어떤 뒤틀림,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떤 뒤틀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족애라는 그런 것들이 뒤틀렸을 때 얼마나 좀 무서운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 번쯤 내 주위에 뒤틀린 것들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뭐 기울어진 집이나 비틀린 집
또 다 어울리는데 어딘가 뒤틀려 있고 또 그 오비텍이라고 해서 방위가 뒤틀어진 그런 흉가 네,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뒤틀림 그리고 사회에서의 뒤틀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역시 방송 출신이시라 딕션이 이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같다고 딕션이 너무 정확하시다고 네, 이 칭찬을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감독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반인이고요. 혹시 무너진 집은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무너진 집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영화가 제목대로 된다는 이 충무로 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뒤틀린 집이라고 수정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원작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니고 원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영화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생각보다 영화에 대해서 좀 진지한 편이거든요. 일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되게 주제의식이나 어떤 그 사회적 메시지가 없는 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작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가족 간 그리고 이제 원작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좀 꽂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박혁건 저의 이제 누구 자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혁건이 형이고요. 박혁건 배우가 맡은 역할이 원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 이야기가 가족 안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자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적으로 이 가정과 가족 안에서 이걸 다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르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장르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섞을 수 있으면 이건 꽤 흥미로운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태미가 메커펜이었다고 아쉬워하는 관객들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 박혁건 배우님이 맡은 김구주라는 역할이 꽤 비중이 있고 의미도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가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구주 법사는 좀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법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김구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진하게 쓰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의 어떤 보관과는 좀 반대로 가족 간의 이야기지만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이 가족들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뭐 무속 쪽의 지식이 있는 법사를 등장시키면 어떨까? 그런데 너무 기능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퇴마만 하고 퇴장하고 이런 건 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좀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부터도 김구주라고 짓고 그리고 뭐 부산 사투리를 써서 좀 강인한 인상을 주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좀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김구주 법사가 정말 맥거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그 영화적인 작법에 있어서 좀 감탄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육아 우울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묶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영화의 메인 테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도드라져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만큼 강렬한 어떤 인상을 남기는 에피소드인데 이 육아우리에 대해서 사실 작가님이나 감독님 둘 다 남성분이시고 이 육아를 제가 이건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육아를 잘 돕는 편이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육아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품의 한 전면으로 내세우는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로 다루셨는지 두 분의 얘기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서영희 배우님께도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지점이 뭐가 있으셨는지. 사실 처음에 완전히 강렬하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딱 관객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연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분위기나 그 역할을 소화할 때는 어떤 기분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평생 낼 짜증을 현장에서 다 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사람이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명예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서 바뀌었을 때, 아, 개운함?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었던 거는 CG와 합쳐질 제 모습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 어떻게 변할지 화면을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즉, 조금 더 표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연기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고충이 있었어요. 네, 감독님의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매우 사이가 좋고, 그 뭐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네, 제가 육아 우울증 저는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쓸 때 제 처음 이제 첫 아이를 키울 때 아내분께서 조금 우울증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이제 수영도 하고 뭐 가드닝 뭐 하고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이제 해야지 이제 좀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저는 뭐 열심히 돕고 있는데 늘 혼나요. 네, 혼나고요. 근데 영화는 영화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좀 다루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주시고 잘 표현해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바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한 아이 남자 아이의 아빠인데요. 저는 제가 육아의 최전선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자리에 그 아이와 또 제 아내가 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소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나 아이를 돌보는 시간들이 좀 많았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주위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 육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어떤 아주 광범위하고 더 큰 어떤 개념에 좀 사로잡혀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코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감정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다시 짧게 그러면 네.
사실 이 GV를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좀 나눴는데 다 이제 육아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목처럼 뒤틀린 그러니까 사회에 의해서 뭔가 뒤틀린 내몰린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거의 어떤 한 형태로 이제 육아, 우울증 혹은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공포의 기제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포 영화 찍으면 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귀신이 나왔다느니 이런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혹시 이번 영화 현장에서는 찍으면서 있었던 깜짝 놀랄 만한 일이나 무서웠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나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되게 좀 이상했던 일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장면 찍을 때 그 원래 부동산에 있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연출부들이 뺐을 텐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올렸어요. 그래서 김민재 배우가 이렇게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이제 코드를 빼고 이제 확인하고 다시 촬영을 시작했는데 동일한 대사에서 또 올린 거예요. 그 김민재 배우가 또 받았어. 왜 또 받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냥 안 뺐나? 뭐 이러면서 받더라고요. 아니 뺐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또 누구는 미술 감독님 계신가? 뭐 세트장에 항상 제일 많이 계시는 분이 미술 감독님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기운이 이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괜찮았어요. 네. 배우님은 혹시 기억 남는 일 없으셨나요? 진짜 꼭 있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기가 좀 센가 봐요.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슬픈 톤으로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네. 기가 세다고 하셔갖고 사실 되게 이런 표현을 배우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기자들이나 믿고 보는 호러 퀸이란 소식을 붙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이런 스릴러나 호러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특별히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인상에 남는 대사나 이런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을 쓸 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어떤 감정으로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몰라서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던 장면이었고요. 촬영하면서 제일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했던 대사는 넌 그렇게 잠이나 자. 지금처럼 넌 그냥 잠이나 자. 그 대사가 그 씬이 정말 좋아요. 너무 시원했어요. 아무것도 지금처럼 사실은 남편이 입으로만 가족을 위하지 행동으로 하는 게 별로 없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 시원했어요. 네. 좋았어요. 괜히 찔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대사가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들을 때. 네. 그 좀 사소한 질문인데 이거는 두 분 감독님 작가님 둘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남편은 진짜로 표절을 한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 원작도 표절인가요? 아니죠? 저는 표절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책을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활용한 게 표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영희 씨가 책을 이렇게 하면서 제
실제로 자기가 죽인 아이지만 그 이 지우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든 게 되게 그 영화 촬영하다가 중간에 다 새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네. 저는 표절한 버전입니다. 진짜 꼭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소설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사운드에 대한 얘기도 좀 많아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윤상 음악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영화 음악에 도전했던 작품이고 호러 영화에 되게 클리셰적인 사운드를 쓰면서도 뭔가 한 끗 다른 정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 사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에 대해서도 좀 감독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질문은 감독님도 이 영화 다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지, 그게 소위 전혀 안 말하는 놀라고요. 점프 스케어가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장르영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이제 공부하고 추구하는 영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저도 이제 상업 영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제 메인 스태프들 이제 키 스태프들한테 이 영화의 컨셉이 뭐냐 물어봤을 때 제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나중엔 다 했지만 저는 투머치였으면 좋겠다.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사운드도 과장되고 촬영도 과장되고 미술도 과장되고 다 과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유가 이제 로케이션 헌팅을 갔는데 저희가 제작비가 큰 영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픈 세트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평의 펜션 이런 걸 찾았는데 너무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작가님 쓴 이야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외부 공간에 맞춰서 내부를 그러면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펜션처럼이나 그런 전원주택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부를 선택하니까 사운드나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좀 다 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고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음악적인 거는 이제 윤상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좀 정서적인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엄마와 딸 이야기로 계속 발전되는 것들이 제가 장홍천의 스텝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의식은 하진 않았는데 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랬던 것 같고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제가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진 않아요. 이제 하신 거 들으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달라 수정 요구는 하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유일한 걱정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뭐 컨셉이 그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제 개인적인 느낌과 해석이지만 감독님이 전작을 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사람에 대한 이해, 관심이 되게 높으신 분이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쪽에 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캐릭터들이 결국은 향하는 방향들을 결정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아까 과한 사운드를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호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되게 정직한 클리셰들 이렇게 무서워야 할 때 확실히 무섭게 보여주는 사운드들을 많이 쓰셨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애환이 담긴 좀 슬픈 느낌의 사운드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그런 정서들이 아마도 감독님이 그리고 윤상 음악 감독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섭다 아니면 뭐 도망치고 싶다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라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깔려서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닌가 그냥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개인적인 견해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연장에서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 장면에서 서영희 배우님의 표정이
매우 쓸쓸해 보이는데 어떤 의미일지. 남겨놓고 가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였나요? 네. 털고 가지만 남겨진 딸은 걱정이 되는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역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엄마가 베란다에 떨어지려고 할 때 말리는 씬이나 그리고 창고 안에서 촬영할 때 어떻게 보면 아역 배우들 무서워하고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님이 어떻게 디렉션을 좀 주셨는지 연기 지도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연기 지도, 사실 연기 지도라는 말이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른 배우들이야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아역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저는 잘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어차피 해도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자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은 진짜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근데 사실 안 될 때는 좀 빨리 저는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아역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희 씨가 아이를 토닥토닥 거리는 장면은 실제 대본에는 엄마가 잠들어 있고 아이가 토닥토닥 거리는 걸로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두 번 찍었는데 원래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희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영희 씨가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연이랑 나한테 하연아 우리 이제 잘까? 그래서 재우고 근데 실제로 잠들었어요. 한 3분 만에 잠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영희 씨가 토닥토닥거리는 장면으로 바꿔서 찍었습니다. 뭐 이것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어떤 순간에는 그냥 재현이 아니고 진짜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방금 그런 설명의 순간들이 아마 그런 게 포착이 된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성희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공포 영화를 찍으실 때 사실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감정의 편차가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역할들인데 어떻게 조절을 하시는지.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순서적으로 찍어서 그래도 몰입하는 데 방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면 사실 저도 선을 지키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감독님의 배려와 상황으로 순서적으로 촬영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심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제 정신세계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단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 더 뭐랄까요 격렬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것도 또 한편으로 재미가 있어서 네. 네, 주변에 걱정해 주시는 거를 즐겁게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걱정을 받을 만큼 조금 이해가 됐다는 거니까 전 배우로서 조금 그럴 때 재미를 느끼죠. 이 되게 그냥 사소한 또 질문인데 육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축산시장에서 방금 사온 것만큼은 싱싱한데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좀 공을 들이신 부분이 있는지. 육회는 제작부가 사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냉장고도 있고 세트장에는 이제 어차피 로케이션이 아니니까 그 신선함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육회보다는 그 손에 쥐는 간에 꽂혀 있어 생간에 그래가지고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통으로 써야 된다. 막 혼자 거기 간에 빠져 있었는데
영희 씨 잘 모르는데 그 영희 씨 매니저분이랑 이제 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너무 간을 먹는 원래 간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다 하겠는데 그것만 못 하겠다라는 약간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그 전날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직전까지 간 먹어야 된다고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안 먹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희 씨한테 이제 아침에 간은 그냥 안 먹는 걸로 하고 육회로 그냥 합시다 라고 했는데 간은 이렇게 실제 지금 대본처럼 지금 편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컷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희 씨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물어라 근데 아니 영희 씨가 이렇게 화면에 진짜 순간적으로 이걸 진짜 한 입에 물어드려? 말어 이런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만 기다리면 물 것 같은데 막 이런 컷을 안 하고 계속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원래 그냥 한번 기다려 본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육회는 약간 피는 좀 이렇게 아이 먹을 때 좀 뿌렸던 것 같고 영희 씨 먹을 때 뿌렸나? 이렇게 약간 핏물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뿌린 거죠. 네. 이거는 같은 상황을 다른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되니까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감독님이 하라면 하는 스타일이라 죽진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촬영장을 갔는데 선물 같은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간은 안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촬영을 했죠. 근데 육회를 미친 듯이 먹었어요. 컷을 안 해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어떡하지? 간을 집으면 컷이 되려나? 집었어요. 컷이 안 와요. 들었어요. 가는데 입까지 가는데 컷이 안 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어떡하지? 배 말어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앞에서 컷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얄미운데 감사한 날. 그 정도면 됐죠. 안 네. 먹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육회는 별로 안 먹어요. 역시 사건의 재구성을 들어봐야 돼요. 각각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육회는 감독님이 계속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 없이 많이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육회는 결국 다 드셨는지 남은 음식들은 다 드셨는지. 근데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육회는 조금 얼려 먹는 게 더 맛있구나. 약간 흐물흐물해지니까 느끼하더라고요. 뭔가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인데. 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쉽게 캐치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소설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죽음의 소재로 이제 그라목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하필이면 그라목손을 이 죽음의 소재로 사용하셨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다 들어볼까요? 저는 최대한 그 소리 없이 그리고 냄새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작품을 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라목손은 농약으로 이제 많이 쓰였고요.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 사용했던 아주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게 이제 그라목손인데 어쨌든 저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이야기에서 좀 효과적으로 기능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 탄생하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촬영했던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훨씬 지금보다 많았는데 제가 뭐
편집실에서 결정했던 건 또 좀 있지만 촬영장에서도 계속 현장 편집을 보면서 고민했던 게 그랑손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왜 모르지? 제가 나이가 먹어서 나만 아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엄마와 딸 이야기로 이제 재구성되면서 좀 많이 제가 생략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영화를 보면 이 질문이 안 나오길 좀 바랬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그랑송에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와 딸 쪽으로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생략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뒤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저는 그라목선이 개인적으로 그라목선을 다루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네. 뭐 영화는 어쨌든 선택과 배제니까 집중력 있게 이제 한 에피소드를 부각해서 간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버전인 거고 뭔가 조금 더 살을 붙인 풍성한 사연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설을 보시면 그런 사연들이 자세히 쓰여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나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호러 영화는 사실 사회적인 배경이나 메시지들을 네.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고 예전에 한때 그라목손으로 이제 음독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금지 농약 약품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게 한국적인 어떤 배경이나 또 가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들이 깔려 있는 소품이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디테일한 설정들이 이 작품에는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탈, 가면 이 소재인데 이 가면 소재를 어떻게 어디서 혹시 모티브를 삼거나 하신 게 있는지 요거는 작가님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설을 쓰기 때문에 텍스트로 독자들에게 최대한 무서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 때 어느 순간에 좀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뭐 외국의 공포 영화의 살인마들 보면 하키 마스크도 쓰고 뭐 레더페이스라고 해서 가죽으로 만든 가면도 쓰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서칭을 하다가 우리나라 탈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회탈이었는데 그 하회탈 속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좀처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면은 웃고 있는데 만약에 탈이라는 어떤 그 겉에 쓰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다르다면 거기에서 그 뒤틀린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공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면 즉 뭐 탈 저는 그런 것들을 소설에 많이 이번에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 연장해서 나머지 감독님과 배우분께도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게 가장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나 이야기나 순간이 어떤 것인지 아까 작가님이 잠깐 말씀 주셨으니까 현실에서요? 네, 실제 현실에서 실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저 영화에도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누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누가 저를 해코지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배우님은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렇게 무섭게 하셔도 믿음에 대한 배신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면
언제나 항상 그 기대만큼은 안 주잖아요. 서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바늘이에요. 네, 바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뭐 그런 정도. 네. 네. 감독님께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네. 만족하시는지, 뭔가 감독판을 내고 싶다든지 아까 그런 목소리 얘기도 하셔갖고. 아니 뭐 저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그 사실 원래는 좀 더 뭐 한 85분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애초에 처음 찍기 전에는 회사에도 85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뭐 거의 생각했던 분량은 맞춘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대본을 이제 새로 이제 영화 대본을 새로 쓰면서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과 회차 이렇게 프로덕션의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이제 러닝타임이랑 정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길게 갈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90분에서 95분 사이는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전작도 95분인데 최종판은 사실 영화제 버전은 사실 더 길긴 했는데 네, 제가 앞으로 영화를 더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저도 한 138분 이런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감독님이 훨씬 야망이 크신 분이라 네, 이번 작품을 발판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건 세 분께 다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영화 관객으로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장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씩만 꼽아 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그 세트 자체가 저에게는, 소설을 쓰는 저에게는 정말 축복과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실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 세트를 보시고 와 정말 섬뜩하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장면, 그 세트가 나오는 장면이 전부 다 제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관객이 아니어서 아직은 제 마음이 뒤로 물러서서 봐지지가 않아서 그냥 모든 장면 거슬리지 않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뭐 제가 찍었으니까 다 좋죠. 다 좋은데, 저는 뭐 딴 거보다 저렇게 제 생각보다 영화 되게 공들여서 찍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좋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 장면은 사실 꼽기 힘들지만 제가 이제 계산할 수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서영 씨 이제 마지막 이제 얼굴 이제 에필로그 말고 창고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얼굴이 되게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랑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딱 예쁜 게 걸려가지고 그 장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린 건데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쁘게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막 매만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안 예쁜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느껴지는데 이게 잘 쉽게 안 돼서 죄송했죠. 그리고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직접 가서 막 이렇게 배우를 만지거나 세팅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이 영화 전체적인 유일하게 딱 그 장면에 가서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장팀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오늘 긴 시간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기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다른 색다른 재미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세 분의 입장에서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제 관객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러 영화가 사실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만에 오랜만에 탄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나 메시지도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속의 공포들을 잘 담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갑고 즐겁게 봤고 그런 의미에서 뒤틀린 집이잖아요. 집이 되게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뭐 미술이라든지 장면을 찍어 나가는 방식 같은 걸 조금 눈여겨 보시면 다른 표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가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쓴 원작 소설은 명예 그리고 현민, 동우 뭐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예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인 현민의 이야기도 꽤 비중이 있게 다뤘거든요. 지금 이제 영화에서는 현민이 왜 이제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됐는지 그 표절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명예와 희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 남편의 어떤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남편으로서 엄청난 무력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큰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한번 남편, 즉 현민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또 새로운 재미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많이들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네. 뭐 열심히 이제 영화를 만드니까 근데 어쨌든 늘 관객들이 저희 만드는 사람의 입장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뭐 영화를 허투루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고 사실 시네이십이라서 절대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 아니 세 분의 희망 관객수 희망 관객수 이 사람 실망입니다. 그 사람 제일 무섭다니까.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번 시간에서 느꼈던 무서움 그리고 무서움 뒤에 숨겨진 좀 애잔한 애틋함 그리고 메시지들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나가면서 이제 함께 보신 분들과 나누고 이렇게 AGR에서 우리와 함께 나눴던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주변에 이렇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독특한 프로젝트였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영화에 기대가 조금 저도 그냥 영화 산업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종사자로서 되게 기대가 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자리 지키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행복한 여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